시간의 감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직함을 떼고 남은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당신은 지금까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온 겁니다. 잠깐 화내지 마세요. 저도 압니다. 억울하죠. 평생을 바쳤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도 제때 못 먹고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아이들 학원비 벌려고 허리가 휘도록 달려온 인생인데 그런데 막상 퇴직 증명서 한 장 받아들고 집에 오는 그날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나 조용한 세상이었나? 나는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건가? 오늘 이 영상은 그 조용함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은퇴 후 30년 지금처럼 살면 당신의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이게 협박처럼 들리신다면 사실 협박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깨워드리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아직은요. 통계 하나를 먼저 드릴게요.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퇴직 연령이 50대 초중반입니다. 그리고 평균 기대 수명은 이제 80을 훌쩍 넘겼어요. 그 말은 은퇴 이후에도 적게는 25년, 많게는 35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35년이요.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감이 오세요? 여러분이 처음 회사에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솔직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쉬고 나면 뭔가 하겠지. 자식들이 좀 더 크면 달라지겠지. 여행이나 다니면 되지. 그런데 여행도 두세 번 가고 나면 그 다음엔 뭐가 있죠? 취미도 처음엔 재밌는데 어느 순간 또 허전해지잖아요. 그 허전함, 그 무기력함, 그것의 정체가 뭔지 오늘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저는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에게서 찾았습니다. 이름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사색하고 혼자서 글 쓰다가 간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말들이 지금 이 시대 은퇴자들의 삶에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겁니다. 비관주의 철학자라고들 하는데 저는 다르게 봐요.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낙관주의자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깐만요. 오늘 이 영상이 고단한 삶의 끝에서 길을 찾고 계신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혼자 만드는 채널이다 보니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여기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왜 하필 쇼펜하우어인가?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 태어나서 186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가족과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고 대학 강단에서는 헤겔한테 밀려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외로운 삶 속에서 인간의 고통과 욕망 그리고 자유에 대한 너무나도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재밌는 건요. 쇼펜하우어 철학이 가장 뜨겁게 재조명받는 때가 바로 지금 같은 시대라는 겁니다. 경쟁에 지쳤을 때, 비교에 지쳤을 때, 그리고 성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을 때, 그 질문에 쇼펜하우어만큼 직접적으로 대답해주는 철학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쇼펜하우어가 은퇴자에게 주는 5가지 생존 전략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전략은요,
그냥 명언 던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쇼펜하우어가 실제로 한 말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제 나름의 시각으로 엮어드릴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전략 1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기.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절반은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걱정하는 데서 온다. 절반이에요, 절반. 인생의 고통 중 절반이 사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걱정에서 온다는 겁니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퇴직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시간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이웃 눈치 보이는 게 힘든 분들 많으시잖아요. 낮에 동네 마트에 가면 왠지 민망하고 친구 모임 나가면 요즘 뭐해? 소리 듣기 싫어서 한 박자 망설이고 그게 귀찮아서 아예 집에만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 딱 아는 분 있으시죠? 33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낮에 친정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나가면 왜인지 모르게 서운하고 동창들 카톡방에선 다들 아직 현직에 있는 것 같고 거기서 한마디 하기가 영 껄끄럽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독창적인 해석이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비관적으로 어차피 남 신경 쓰는 건 고통이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싶어요. 그 감옥의 열쇠는 사실 처음부터 당신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30년 동안 우리는 타인의 기준으로 살도록 훈련받았어요. 상사 눈치, 인사고과, 동기들과 비교. 그게 워낙 오래됐으니까 은퇴 후에도 자동으로 그 본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든 누군가 평가하는 시선이 있을 것 같은 착각.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남들은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아요. 진짜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삶에 바빠서 여러분이 낮에 공원에 산책을 가든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든 그걸 보고 판단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뭔가를 하기 전에 남들이 어떻게 볼까? 라는 질문 대신 내가 이게 좋은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이걸 30년 동안 안 하고 살았던 분들한테는 이게 혁명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요즘 남들 눈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전략 2 고독은 지루함이 아니라 지적 풍요의 시작이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왜냐하면 오직 혼자 있을 때에만 인간은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독. 이 단어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외롭다, 쓸쓸하다, 버림받은 느낌이다. 아마 대부분 그런 감정이 먼저 오실 거예요. 특히 평생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아온 분들한테는요.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그런 고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외부의 소음 없이도 내가 충만할 수 있는 내면의 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세요? TV도 없이, 유튜브도 없이, 전화도 없이. 이 시간 동안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는 거요. 불편하시죠? 불안하시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우리가 고독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현대의 은퇴자들은 역설적이게도 시간은 가장 많지만 고독의 질은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심심하다 싶으면 TV 틀고
TV보다 지루하면 유튜브 켜고, 그것도 지루하면 카카오톡 단체방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으로 내면의 공백을 채우려 하거든요.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면 그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저는 이걸 내면의 자원을 발굴하는 작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궁금했는데 파고들 시간이 없었던 것들, 그게 뭐였어요? 역사? 음악? 천문학? 글쓰기? 아니면 그냥 내 인생을 돌아보는 글 한 편? 실제로 제가 아는 60대 한 분은 퇴직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도서관에 앉아서 책만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 이틀, 그러다 한 달. 그분 말씀이 처음 2주가 제일 힘들었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생산적인 걸 해야 한다는 죄책감 같은 게 들었다고. 그런데 3주차쯤 되니까 그게 사라지면서 오히려 생전. 처음으로 자기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지만 진정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부족할까 두려워한다. 은퇴 후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지루하다는 분들, 이 말을 거꾸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지루하다는 건 아직 자기 안에 진짜 관심사를 못 찾은 거일 수 있어요. 취미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먼저 조용히 앉아서 내 안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고독한 시간에 뭘 하면 좋을지 여러분만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분명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전략 3 건강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법. 여기서부터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남에게도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이 말이 가슴에 꽂히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은퇴 이후에 가장 많이 받는 압박 중 하나가 자식 문제예요.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전세 보증금 좀 도와달라고 하죠. 손자, 손녀 봐달라고 하죠. 명절이면 당연하다는 듯 모여서 밥 차려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거절하거나 망설이면 어딘가 모르게 눈치가 보여요. 부모로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근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지금 그렇게 해주면서 행복하세요? 아니면 의무감에 아니면 서운함을 참으면서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자기 상실의 함정입니다. 자녀를 위해 노후 자금을 쓰는 문제, 손자 육아를 도맡는 문제, 이건 단순히 돈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은퇴 이후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거든요. 제가 이걸 두고 건강한 이기주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기주의라는 단어가 나쁘게 들리는 건 우리가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나 먼저라고 하면 왠지 나쁜 사람 같고. 그런데 비행기 탈 때 안전지침 기억하세요?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는 내가 먼저 착용하고 나서 옆 사람을 돕는다고 하죠.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으니까요. 은퇴 이후의 삶도 똑같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먼저 안정되어야 자녀에게도 진짜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자녀의 필요를 들어주기 위해 내 노후, 자금을 전부 내어준 부모가 10년 뒤에 자녀에게 진짜로 짐이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이기주의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에요. 한 가지만 더 드리죠. 자식 문제뿐 아니라 주변 관계 전반에도 이게 적용됩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연락해오는 지인들, 뭔가 부탁을 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
평생 거절을 못하고 살아온 분들은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아주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워요. 이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은퇴 이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거든요. 혹시 주변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세우는 게 어렵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비슷한 처지의 분들께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전략 사소유가 아닌 존재에서 행복 찾기. 이제 조금 더 철학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근원이 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인가 존재, 둘째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소유, 셋째는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평판이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오직 첫 번째, 즉 존재에서만 온다. 이 말을 은퇴자의 맥락에 딱 대입해 볼게요. 은퇴 이전에 우리가 행복을 찾던 방식을 생각해 봐요. 소유에서 찾았죠. 집 평수, 차, 자녀 교육, 통장 잔고, 아니면 평판에서 찾았죠. 부장이 됐다. 임원이 됐다. 좋은 회사 다닌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그 두 가지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함은 사라지고 소득은 줄어들고, 그러니 은퇴 이유가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의 기둥 두 개가 동시에 빠졌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말해요. 존재에서 찾으라고. 존재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요즘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물론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연금만큼 중요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정신적 연금입니다. 정신적 연금이란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경험, 지혜, 인간관계,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진짜 자산이에요. 주식처럼 폭락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까먹히지 않고 자녀가 가져갈 수도 없는 나만의 자산. 실제로 이런 분을 봤어요.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30년 운영하다가 건강 문제로 접으신 분인데요. 목돈도 없고 연금도 별로 없고 자녀도 다 제 살기 바쁘고. 그런데 그분이 매일 새벽에 공원 가서 운동하시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소소하게 나누는 대화, 집에 와서 마시는 커피 한 잔, 오래된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날 노래 들으며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에서 행복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얼굴에서 본 평온함이 재산 많은 다른 분들한테서 보지 못했던 종류의 거였어요. 소유로 행복을 찾으려 하면 항상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데 존재로 행복을 찾으면 비교 대상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게 전부니까. 오늘 하루 중 가장 소소하지만 기분 좋았던 순간이 뭐였어요? 댓글에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 작은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략 5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법. 마지막 전략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은퇴 이후에 찾아오는 고통들이 있어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자각. 배우자와 24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오히려 거리가 느껴지는 아이러니. 오래된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의 그 막막함. 아니면 그냥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슬픔. 많은 분들이 이걸 대처하는 방식이
외면이에요. 바빠지려고 하거나 술을 더 마시거나 아니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하고 눌러버리거나.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길을 제안해요.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고통 앞에 앉아서 너 뭐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 풀어드릴게요. 먼저 글을 써보세요. 일기라도 좋고 편지라도 좋아요. 지금 내가 뭐가 불편한지, 뭐가 두려운지, 뭐가 서운한지 그냥 솔직하게 써보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제일 솔직하게. 그렇게 쓰고 나서 읽어보면요. 내가 뭘 무서워하는지 보여요. 그리고 그게 보이면 그때부터는 다스릴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비관주의자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삶이 아프다는 걸 부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비관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태도라고 봐요. 아프다는 걸 인정했을 때에야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거든요. 두 번째로 고통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운동이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건 철학이 아니라 신경과학인데요.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실제로 기분을 바꾸는 화학물질이 분비돼요. 쇼펜하우어 본인도 매일 2시간씩 산책을 했어요. 어떤 날씨에도. 그게 그 사람의 일상적인 고통 관리법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걸 나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보지 말고 나를 깊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깊어졌던 순간들이 언제였어요? 순탄했을 때가 아니라 힘들었을 때였잖아요. 부모님 떠나보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큰 실패를 겪었을 때, 그 경험들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은퇴 이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장을 가장 깊고 풍성하게 써내려가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마무리 이제야 비로소 당신은 자유입니다. 여기까지 오셨군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5가지를 잠깐 돌아볼게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나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는 것.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 안의 진짜 관심사를 찾아가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경계를 세우는 건강한 이기주의를 갖추는 것. 소유와 평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서 행복을 찾는 것. 그리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 이 5가지는 사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한 말이지만 동시에 오늘 여러분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직장 다닐 때 여러분은 회사의 시간을 살았어요. 자녀를 키울 때는 아이들의 시간을 살았고 부모님이 계실 때는 효자, 효녀의 시간을 살았고 그런데 지금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평생 해본 적 없는 거니까. 그런데 낯선 것과 나쁜 것은 달라요. 처음 자전거 탈 때 무서웠지만 결국 탈 수 있게 됐잖아요. 이제야 비로소 당신은 자유입니다. 이 말이 가볍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유가 뭐야? 밥은 먹고 살아야지. 맞아요. 현실은 현실이죠. 하지만 그 현실 위에서 지금부터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침반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자유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딱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저녁 핸드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딱 20분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거창한 답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나도 괜찮아요. 그냥 그 20분을 버텨보는 거예요. 그게 고독과 친해지는 첫 번째 연습이에요. 그리고 그 연습을 매일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21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이고 후반부는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말에 한 줄을 더 붙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행복을 굳이 찾지 않아도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깨닫는 시간이 온다. 그 시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 보태주시고요. 여러분의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이 뭔지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